재밌겠는데? 아이고야! 지키가 참 피해서 질 수 없고 하나. 네, 안녕하세요. 주간 회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9일자 제이서 인포에 올라온 기사를 가지고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이제 포스트에 올라온 글 모두를 한 번씩 읊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좀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핵심 관심 가는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짧게 만들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9일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 7.5.0 릴리스 소식이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이 버전에서는 스테이지 1 프로포셜인 이제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변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는 다들 아시죠? 저 모르는데요? 옛날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고요. 이 스펙을 이제 바벨 7.5.0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이나믹 임포트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도록 변했다고 해요. 네, 그러한 소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리리스 노트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임포트는 뭐예요? 보통 임포트하면 이제 그 빌드 타임에서 해당 파일만 가져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 다이나믹 임포트는 타임에서 네, 스크립트를 뭔가 네, 로딩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임포트 함수를 써가지고 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스펙이 구현 안 돼 있어도 지금 뭐 최적화 기법으로 많이 쓰죠. 그 페이지별로 스크립트를 나눈 다음에 그 페이지 방문할 때 스크립트를 임포트 해오는 식으로 많이들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Next.js 9가 릴리스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Next.js는 뭔지 아시죠? 뭐 리액트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제 SSR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아주 엘레강스한 API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주는 엄청 좋아하지 프로젝트고요. 않아요? Next.js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타입스크립트 서포트가 그 디폴트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뭔가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바벨 RC도 이렇게 뭐 만들어줘야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Next.js가 그 빌트인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저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고 플러스 이제 타입 체킹까지 이제 넥스트의 컨텍스트 내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뭐 아주 더 편해졌죠. 그리고 이제 Next.js 코어 모듈 쪽으로 다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리라이트 했고요. 이제 개발할 때 타입 디피니션 파일을 뭐 따로 뭐 임포트 한다거나 이런 필요가 없이 그냥 코어 모듈에서 바로 타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라우트가 지원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Next.js의 라우트 형식을 보면은 페이지스 디렉토리 내에 디렉토리 네임을 기준으로 이제 라우팅이 돼요. 소위 말하는 이쁜 URL을 만들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URL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REST API 만들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 Next.js의 디렉토리 구조를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이걸 서포트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작성하면은 여기에서 해당 그 PID 값을 다이나믹하게 받아서 쿼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당 값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의 URL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원래 안 됐습니다. 넥스트에서는. 네, 원래 안 됐었죠. 그러면은 원래 Next.js RESTful API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많이 작성했어요. 이 뒤에 물음표 붙여가지고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돼야 할 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런 URL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서버를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 오직 저것만을 위해서. 네, 네. 별도 플러그인도 쓰고 그랬었죠. 네. 그렇고 이제 또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오토매틱 스태틱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보통 이제 Next.js를 쓰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SSR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랑 플러스 이제 스태틱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SSR은 이제 서버에서 특정 로직이 돌아가는 건데 스태틱은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빌드 타임이 이미 만들어진
그 HTML을 이제 서빙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SSR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페이지는 이제 SSR이 필요한데 특정 페이지는 뭐 데이터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경우가 없어서 그 스태틱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get initial props라는 이 메소드를 보고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다 SSR이라고 판단하고 없으면은 그냥 스태틱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자동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API 라우츠가 추가됐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SSR을 하다 보면은 그 서버 쪽에서 데이터 패칭하는 로직을 담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SSR이다 보니까 그 로직을 그냥 바로 임포트하다 보면 클라이언트까지 그 코드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Next.js를 구현할 때 API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커스텀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예 그냥 그 페이지스 디렉토리 내에서 API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작성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그 API 핸들러처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제 리퀘스트 핸들러 펑션을 익스포트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익스프레스에서 리퀘스트 핸들러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PI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자잘한 것들인데 뭐 그 링크 예전에도 이제 링크 옵션 그 링크에 옵션을 넣어서 뭐 프리패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SSR이다 보니까 다른 페이지로 갈 때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다이나믹하게 로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이제 해당 링크가 뷰포트에 있으면은 이제 프리패칭을 해버리는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근데 뭐 물론 이 기능은 이제 옵션의 false로 이제 끌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넥스트.js가 그냥 익스프레스 아니 일종의 익스프레스 같은 느낌인데 익스프레스 완전 많이 달라요. 아니요? 어쨌든 서버에서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플러스 리액트를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액트를 템플릿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익스프레스 같은 뭔가 서버 쪽 프레임워크. 그럼 주영님처럼 설명하면 뭐 태웅이 형 말씀인 것 같긴 하네. 네, 주영님께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티클 소식인데 퍼페티어를 사용해 가지고 웹페이지의 메모리 릭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티클이고요. 이 기사는 이두용님께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글은 Automatically Detect Memory Leak with Puppeteer입니다. 이 글은 이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메모리 릭 관련된 작업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이거를 자동화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메모리 릭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브라우저 데브 툴을 통해서 스냅샷을 계속 뜨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됐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이 되게 뭔가 절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거를 그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뭐 삽질한 그런 기행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설명하는 건 메모리 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메모리는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해제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가비지 컬렉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가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오브젝트나 어레이 같은 이런 레퍼런스로 넘어가는 경우에서 이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보통 많이들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됐었다. 근데 요즘에는 뭐 SPA나 뭐 PWA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게 됐죠. 그리고 특히 뭐 웹 오디오 API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래 같은 것도 요즘 거의 브라우저에서 계속 듣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하루에 근무 8시간 한다 치면 8시간 페이지가 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사파리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웹 오디오 관련된 사이트 메모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냐 뭐 이런 경고도 뜨기도 하고요. 그런 경고가 네, 경고가 떠요.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데 괜찮냐 뭐 이런 것도 뜨기도 하고요. 메모리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신이?
이 사람은 메모리 릭 겪을 수 있는 뭐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오브젝트에 지난번에도 맵이 나왔었는데 맵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메모리 릭이 날 수 있다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맵을 밖에서 만들고 인터벌에서 이렇게 맵의 셋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터벌이 뭐 특정 경우에 종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종료가 됐을 때는 이 오브젝트들이 더 이상은 이제 사용되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가 없는데 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남아 있게 되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위크맵이고요. 맵은 되게 강하게 이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위크맵은 약한 참조를 맺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메모리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에 태울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오브젝트를 키로 썼을 때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매핑을 하려면 이제 맵 쓰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그런 스트링 키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지금 그 위크맵을 쓰든 맵을 쓰든 네. 키가 지금 그 인터벌 내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클로저 내에서 정의된 오브젝트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맵에 들어갈 때는 저는 레퍼런스를 참조하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되게 강하게 참조하게 되는데 강하게 참조한다는 게 어떻게 참조하면 강하게 참조하는 그 내부 동작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비지 컬렉터 얘는 어쨌든 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크 수입 알고리즘인가?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가비지 컬렉터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얘는 뭐 타고 올라갔을 때 이 오브젝트 위쪽으로 뭔가 엮인 게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겠죠? 맵 안에서. 근데 얘는 이제 그 뭐 마크 수입 그 알고리즘 안에서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너무 그 가비지 컬렉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위크맵 썼을 때 저 네. OBJ가 네. 날아가면은 네. 맵 안에 있는 OBJ는 키값으로서 쟤를 참조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쟤도 날아가는 위크맵이라서. 맵 네. 안에 있는 OBJ도 날아가 버리는 네. 네네 맞아요. 그럼 저 맵도 못 쓰는 거예요? 맵을 못 쓰는 게 아니라 해당 키에 걸려있는 그쵸. 값들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이 객체에 뭔가 데이터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Yes. 이 객체가 필요 없어지면 이것도 날아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퍼피티어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뭐 E2E 같은 거 할 때 셀레니움 뭐 이런 것들 이제 리모트로 접속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크롬 CRI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맞아요. 이거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를 먼저 본 거고요. 그래서 퍼피티어에서 제공하는 페이지 매트릭 이 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들려주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JS 힙 그 사용량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좀 알려면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션을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저도 뭐 어떤 게 불안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불안정하대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 데브 툴을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API를 통해서 뭐 힙 스냅샷을 뜨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불안정한가 봐요. 그래서 뭐 처음엔 이런 방법을 썼는데 결과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더 개선된 방안을 찾았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뭐 리포트 힙 스냅샷 뭐 프로그레스인데 이게 테이크 힙 스냅샷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그 프로그레스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니쉬가 됐을 때 뭐 떼주는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좀 불안정해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퍼피티어에 이런 옵션을 주면은 GC를 동작을 시킬 수 있게 직접 됐다. 구출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명확하네. 네 맞아요. 얘도 이게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메모리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짜려면 어떤 객체를 뭐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근데 이제 V8이 생각보다 많은 최적화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메모리가 이건 또 들쑥날쑥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쿼리 오브젝트를 해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객체를. 이제 이게 저희가 메모리 스냅샷 뜨면은 가장 원래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크롬 데브 툴에서 특정 객체를 이제 힙 스냅샷에서 검색해서 이
객체가 뭐 삭제됐는지 늘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개수를 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이 사람은 쭉쭉쭉쭉 타고 들어와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넘버 오브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카운트 오브젝트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객체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추가한 거예요. 자동으로. 모카랑 뭐 이것저것 썼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거 이제 위에서 만든 카운트 오브젝트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된다 한 거고요. 밑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평가를 하고 카운트 오브젝트를 해서 기대한 숫자만큼 뭐 같은지 아니면 뭐 넘었다면은 뭐 이거 메모리 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렇게 해서 메모리 릭에 대한 그 검사를 자동화했다. 좀 뭐 하나 궁금한 게 네.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페이지를 처음에 로딩한 다음에 네. 뭐 계속 유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오브젝트들이 네. 내가 원하는 개수인지 아닌지를 맞아요. 판단을 하려면 이 중간 과정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타임스. 아 저기에서 네. 아 이제 그러네요. 저희는 뭐 최근에 언두리도 이런 걸 구현을 했었는데 네. 그럼 이 사람 기준으로는 언두리도를 여기서 막 몇 번을 반복을 해보고. 하겠죠. 네. 아, 저게 어웨이트니까 네, 맞아요. 맞네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다면 뭐 3번을 했다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 9개가 남아있든지 뭐 그러면 메모리 릭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탐색한 뭐 삽질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삽질한 그 비행기를 쓴 내용이었습니다. 네. 리퀘스트 데스티네이션으로 뭐 리소스 종류별 캐시 전략 이거는 PWA 하면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캐시할 때 리퀘스트 데스티네이션으로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캐시 대상의 파일이 어떤 유형의 파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형이랑 뭐 이미지니 폰트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서 어떤 거는 캐시 안 하고 어떤 건 캐시하고 이렇게 분기 태우는 그 전략을 소개해주는 글이었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 라이브러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절이고요. 이제 디지털 JS는 전자회로 시뮬레이터거든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대학 때 많이 배웠던 OR 게이트, 뭐 AND 게이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뮬레이팅 해주는 그런 녀석이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좀 전자회로 쪽 공부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쓰기 좋겠죠. 네, 그런 라이브러리였고 두 번째는 JS도 파서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웹GL 헬퍼 라이브러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티니 웹GL 헬퍼 라이브러리고요. 이건 뭐 3JS 같은 건가? 네, 그런 느낌의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아직은 좀 덜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라이브러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SS 타입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소개되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김태훈님께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해 드릴 거는 CSS 타입이라는 라이브러리? 뭐 라이브러리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뭐 타입스크립트나 플로우에서 스타일을 프로퍼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을 프로퍼티로 사용할 때 이 CSS에 특화된 그 밸류의 형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스트릭하게 체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떠한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CSS의 밸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더 같은 경우에는 1, 픽셀, 뭐 솔리드, 뭐 닷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스트링이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스트링으로만 넣지 이거의 타입을 스트릭하게 보더의 형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타입 체킹을 더 확실하게 되게 방대하잖아요. 이 스타일의 형식들이. 근데 이게 뭐 MDN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여기가 보면은 MDN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리퍼지토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제 CSS 데이터는 또 이쪽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저걸 타입hin팅 해주는 데도 많으니까 뭐 ID에서도 해주고 크롬에서도 해주고 사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다 관리돼 있고 엄청 길어요. 그래서 모든 그 CSS 룰들이 여기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뭐 기본적인 사용법은 굉장히 쉬워요. CSS 타입을 임포트해서 그 프로퍼티 형식의 스타일을 정의를 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COLOUR이라는 게 CSS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날 테고요.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경우에는 미들이라는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오류가 나겠죠. 미들이 아니고 센터로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타입 체킹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메인터넌스 비용이 줄어들고, 그죠? 코드의 그 에러율이 줄어들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 할 때 CSS 값을 이제 주고 받잖아요, 많이. API도 그렇지만 그 함수 호출할 때도 이럴 때도 저렇게 타입 체킹을 확실하면 확실히 에러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정확히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CSS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하이픈 타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카벨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퍼티가 폴백이 됐을 때 폰트 같은 거. 그렇죠. 폴백이 됐을 때 다른 프로퍼티를 어떤 프로퍼티를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벤더 프리픽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디프리케이트 된 것들 그런 것들이고 SVG는 또 다른 형식이니까 SVG에 대한 프로퍼티 타입도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사용할 때는 그리고 이제 add rule type이라고 그 CSS 중에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폰트 패밀리나 이런 거, 폰트 페이스나 뷰포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add rule 타입으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 타입도 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 타입 같은 경우에도 타입 디피니션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CSS 프로퍼티를 정의를 하면은 얘는 이제 값이 스트링 아니면 넘버거든요. 넘버는 이렇게 들어가고 스트링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유닛이 붙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폴백일 경우에는 뭐 얘를 먼저 써주고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두 번째 얘를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폴백이 되면은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 수도 타입은 이제 수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호버 같은 것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호버가 됐을 때 프로퍼티, 그 다음 밸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디스플레이 저 보시면 그 폴백 타입 보시면은 사실 저 CSS에 뭔가 바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어떤 값이 CSS에 바로 들어가는 값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 소환하지 못하잖아요, 배열로. 저거는 근데 저게 당장 CSS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저 타입을 이미 한번 체킹을 그쵸, 타입 체킹하는 거죠. 만약에 개념으로 다르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인터페이스나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면은 저 안에 들어가는 값과 밸류의 타입과 밸류의 유효성을 저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CSS 프로퍼티즈와 하이픈 프로퍼티스 하이픈을 두 개 다 이제 익스텐션 해가지고 쓰면은 하이픈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카멜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케밥 타입이죠. 케밥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쭉 나왔고 그리고 제가 살펴본 거는 이제 요 리드미 문서만으로는 딱 그 감이 잘 안 와서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자 정의를 한 거죠. 여기에는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컬러라는 세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요거의 타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타입에 맞게 확실하게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넘겨주고 넘겨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MS 거거든요. MS에서 패스트 DNA라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엘립시스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CSS 프로퍼티들이 오는데 요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넘겨줘야겠죠. 또 요 값이 만약에 달라졌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타입 체킹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페이팔에서 쓰는 건데 페이팔에서 뭐 SVG 관련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네. SVG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요거는 얘가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 이 뭔가 비주얼 코드 에디터라는 편집 도구인 것 같은데 이 편집 도구에서 CSS 프로퍼티의 속성을 뭔가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UI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터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그 값에 대한 이제 타입 디피니션을 CSS 베이스 타입 디피니션을 이 CSS 타입을 통해 가지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스 H라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단위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픽셀이면은 뭐 px까지 다 들어갈 그럴 것 같아요. 것까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2019년 7월 9일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봐요. 안녕.